여기 다시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쭉 해왔던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해왔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들을 지난번까지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날짜를 좀 변경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강의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이들,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먼저 좀 얘기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다녔었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의 어떤 발달 단계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뭐 신체적이나 인지적이나 심리적이나 심리사회학적이나 그런 것들을 일반 뭐 심리학과나 사회학과에서도 이런 것들 다루기는 하지만, 또 뭐 기독교 교육이나 교육학자들이 다루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제 별도로 좀 너무 구체적이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 강의에서는 영아기, 유아기, 뭐 또 아동기, 청소년기에 따른 신앙적인 내용들로 신앙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다루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번에 했었고, 오늘은 이제 다음번 이제 오늘의 내용 강의로는 다음번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러면 어떠한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 자녀들과 이 아이들, 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문화를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 또 그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 문화를 모르고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다가갈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거를, 이 문화를 온전히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또 진짜로 본질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놓고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의 문화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들도 좀 우리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나는 좀 이런 아이들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런 거 있으실까요? 잘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현재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지, 또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어떠신 것 같아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문화적인 코드가? 좀 젊으신 선생님들이 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한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음 세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별 생각 없으시고 워낙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또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성향도 다르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세대들, 그러니까 그 어떤 동질 그룹들, 동질 집단을 이제 세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MZ 세대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은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그 의미로, 그다음에 이제 G는 또 거기에 따른,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서 G 세대는 1995년에서 2009년생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 지금 1995년 그러면 사실 근데 나이가 그렇게 또 어린 것도 아니에요. 거의 이제 20대, 30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이거나 청년들. 또 이제 2009년생이라고 해도 거의 이제 고등학생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서로가 너무 달라요. 이렇게 뭐 한 3년, 4년 터울만 돼도 이미 이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다른
그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MZ라고 해서 MZ를 다 같이 묶을 수도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또 다른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알파 세대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죠. 2010년생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회학교의 주축인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알파 세대를 이제 보통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 G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친 잘파 세대라는 용어를 또한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새롭게 생겨나는 신생 용어들도 많고요. 또 거기에 따라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것들도 너무 다양하고 혼란스러워요. 저만 해도 이 문화적인 어떤 변화에 사실 개인적인 성향인 것도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좀 빠르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의 판단은? 빠를 것 같아요? 네. 빠른 것 같으면서도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둔감한 편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책 이렇게 저는 잘 안 읽혀요. 저가 뭐 이렇게 나이가 아주 어리지도 많지도 나이를 뭐 공개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저도 어쨌든 40대에 속해 있는데 뭐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는데 저는 그게 희한하게 잘 안 읽혀요.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기계들도 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또 막 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도 좀 저는 그것보다 그냥 아직도 노트가 좀 편하기도 하고 글씨를 쓰는 좀 아날로그적인 게 저는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메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보통 또 요즘 젊은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바로 그냥 뭐 이렇게 펜슬 같은 거 애플 펜슬이든 뭐 다른 써서 뭐 그걸 어떻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뒤처지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린 이 자녀들에 대한 문화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좀 뭐 유명 가수들도 사실 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저도 모르는데 제가 굳이 걔네들을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연예인들 막 얘기하는데 뭐 알아봐야 그 사람이 저 알아주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만 좋아하는 거 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또 제 자녀들만 보더라도 또 안 그래요. 아이들하고 또 이야기할 땐 또 이거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늘 고민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신앙적으로 교육할 때 어떠한 대처들은 좀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인가 아마 거기에서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하나의 영상인데 이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 학생들만을 놓고 분석하고 특징을 분류한 영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좀 이렇게 외국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담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조금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상호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앞쪽 불을 좀 꺼주시면 이 영상 볼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3초. 역대 최대 규모의 인구수와 자본력.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켜고 AI 기술을 활용하며 자랐습니다. 코딩 교육을 받으며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에도 능숙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들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드는 이들을 가리켜 잘파 세대라 부릅니다. 잘파 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의 합성어입니다. 이들은 기술과 함께 성장하며 독특한 소비 패턴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알파 세대에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는데요. 알파란 뜻은 그리스 문화의 첫 글자로 전에 없던 신인류의 등장이란 의미입니다. 알파 세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부모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나의 취향, 나의 취미에 민감한 나 중심 세대입니다. 취향과 브랜드에 민감한 밀레니얼 부모들이 선택한 브랜드를 잊고 먹고 자란 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의 첫 번째 특징,
돈을 벌 줄 아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고 동영상 콘텐츠를 만듭니다. 잘 나가는 키즈 인플루언서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4년생인 다이아나는 역할극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키즈 다이아나 쇼 채널 구독자는 1억 1,400만 명. 2021년 수익이 가장 많았던 키즈 유튜버는 아나스타샤 라진스카야입니다. 유튜브 수익 2,800만 달러를 거둔 라이크 나트샤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1억 명 이상인데요. 2011년생 라이언 카지는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으로 재미있게 노는 법, 24시간 동안 한 가지 색깔의 음식만 먹기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 해 2,7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구독자 3,550만 명인 그는 별도로 장난감 브랜드 사업으로도 수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튜브 영상을 찍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게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며 자신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드는 알파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가 아닙니다. 2030년엔 Z세대의 소득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득을 뛰어넘을 겁니다. 알파 세대의 소득을 당장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비즈니스 키즈인 알파 세대와 Z세대가 만난 잘파 세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잘파 세대가 사는 현재는 폴리 크라이시스, 다중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에 이어 전쟁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잘파 세대는 불안을 내면화한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변할지 사라질지 몰라 마음을 깊게 주지 않는 것이죠. 콘텐츠를 소개할 때도 빨리 돌려봅니다. 영화나 드라마, 정주행하지 않습니다. 유튜버가 핵심만 정리한 요약 동영상을 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스낵컬처, 해외에선 스니펫컬처라고 부릅니다. 스낵컬처는 영화, 음악, 게임, TV 콘텐츠뿐 아니라 음식, 패션, 교육, 레저 등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방식은 방송가에서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능 방송은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남짓한 긴 호흡으로 방영됩니다. 예전에는 본방사수가 필수 덕목이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후 주요 장면을 재가공해 1분에서 3분 내외로 짤막하게 올리는 클립 영상이 본방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DEI에 관심이 많습니다.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나보다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소셜 임팩트, 즉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잘파 세대에겐 착함이 바로 쿨함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기업 대표주자 파타고니아는 작년에 4조 2천억 원의 회사 지분을 환경단체에 내놓았습니다. 알파 세대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회사를 쿨한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온 나이키도 잘파 세대에게 쿨한 브랜드입니다. 2018년 나이키는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콜린 캐퍼닉은 2016년 풋볼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국가에 경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성조기, 국가 등 국가의 상징에 대해 민감한 미국, 그리고 미국 프로스포츠 중 특히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NFL에서 그의 행동은 곧 어마어마한 반대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 사실상 그는 미국 풋볼리그에서 쫓겨났는데요. 이런 그가 나이키 30주년 광고 모델이 되자 미국 사회가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기도 했고 SNS에는 나이키 불매 해시태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나이키는 6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 광고로 에미상도 받았죠. 나이키는 결국 잘파 세대에게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정성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잘파 세대에겐 접근법이 좀 달라야 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전략을 쉽게 파악하고 조작에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인데요. 잘파 세대는 알고리즘에 영리하게 저항합니다. 검색 엔진에 시크릿 모델을 사용합니다. 쿠키를 남기지 않으려고요.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산이나 바다를 검색해 알고리즘을 청소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과시용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 안티 인스타그램이라는 별명이 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비리얼도 등장했습니다. 비리얼, 사용자에게 불시에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 후 2분 이내에 자신의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꾸미지 않은 솔직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려면 나도 게시물을 올려야 합니다. 비디오를 2023년 1월 일간 활성 사용자는 1000만 명, 특히 잘파 세대가 많이 이용합니다. 미국 이용자의 43%가 16세에서 25세 중 잘파 세대의 이런 특성에 기존의 마케팅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쉬는 SNS 마케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2021년 인스타, 틱톡 등 모든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러쉬는 2022년 8억 3,630만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했죠. 2021년 대비 최저 5% 상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지를 어떤 식으로 정하시나요? 대부분 관광을 중심으로 여행지를 결정하죠. 예를 들면 바다가 보고 싶으니 강릉으로 가자 이렇게요. 그런데 요즘 Z세대 사이에서는 여행지를 정할 때 숙소를 먼저 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월악산 유스 호스텔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숙박비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인스타그래머블한 수영장 등을 이유로 매달 예약 오픈일이 되면 1분 만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Z세대는 공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을 스페이스 덴피티라고 하는데요. 공간을 통해 자신을 브랜딩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소전서원, 이태원에 위치한 그래프, 문학책과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이자 도서관입니다. 이 두 장소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대기표도 뽑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본다는 행위를 넘어서 다채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 잘파 세대입니다. 잘파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초개인화, 초다양화 시대입니다. 3초 만에 집중력을 사로잡되 너무 가까워지진 않아야 하고 진정성까지 보여야 합니다. 절대 쉽지는 않죠. 그래도 교회가 이들의 문법을 존중하며 꾸준히 진심으로 다가가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곳, 나의 생각의 크기가 자라는 곳, 그리고 언제나 내가 힘들 때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라 여겨진다면 그들의 마음속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진심이 축적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변주하는 존재로 자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날들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예, 어떠세요?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는데 제가 알았던 거에 비해 또 다른 게 나와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어느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 유년부가 아이들이 100명이라 그러면 유년부적인 1학년, 2학년적인 1학년, 2학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비슷하겠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해당이 되겠지만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꼭 이 세대의 특징을 가졌던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초개인화해 이제는. 예전에는 학교 교육이 그냥 단순했잖아요. 그냥 하나를 주면 그 하나의 모든 아이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50명이면 50개의 툴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특징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 영상에서 나왔던 모든 특징들이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것들이 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닐까.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사람은 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인간은 인간이니까 분명 벗어나지 않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또 그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또 그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봐야 2시간, 3시간이에요. 주일에. 아무리 길어봐야. 근데 그때의 이런 모든 특성을 아이들이 다 드러내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도 나와 있지만 그 스페이스 텐티티, 이게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지내는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서 지내는 아이의 모습과 집에서 지내는 아이의 모습이, 이 다중인격은 아니지만 이 발빠른 적응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이것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응력이 뛰어나서 학교용 따로, 교회용 따로, 뭐 집에용, 가정용 따로 이렇게 막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로 했었어요. 물론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그 본질적인 어떤 본성에 가까운 모습들은 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순간적인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도요, 이런 특징들이 보여요. 그러니 이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교사 선생님들,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부흥회 하셔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제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가르친다고 뭐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흡수력으로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또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 많지도 않고, 또 뭐 교사라고 해서 뭐 선생님을 많이 위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오기라도 했으니 다행이다라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또 그것만으로도 다 내가 내 할 일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들을 이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문화 코드를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짧게나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적인 그 특징이 MZ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는 옛날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잘파 세대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문화가, 특별히 교사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아이들, 학생들보다는 그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온전히 따라가다가 너무 또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대두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야 되는가? 그 고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한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 아마 요 문제가 가장 또 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또 그 수용하는 그 속도에 비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속도가 달라요. 이 차이들이 있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의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 기기의 사용을 놓고 언제 이걸 열어둬야 될까? 언제 온전히 허락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게 사실 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고 또 생각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만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민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열어줘야 될지, 어디까지 또 막아요, 언제까지 막아야 될지. 너무 막는 것 또한 시대에 뒤처질까봐 걱정이면서도, 너무 열어도 또 이거는 한번 열어두면 또 이렇게 다시금 걷잡을 수 없게, 절제할 수가 없게끔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특별히 미디어 기기들에 대한 사용, 아마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또 우리 교회나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또한 강요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정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공유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문화에 대한, 특별히 부모의 반응들, 선생님의 반응들을 가지고 오늘 짧게나마 좀 한번 한 예로만 요거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그 반응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알고 계시면서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거의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와 문화 이 두 개를 놓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화와 이렇게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때는 이렇게도 하셨고 어떠한 때는 저렇게도 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거든요. 어떠한 때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문화와 대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치가 다르니까. 또 어떤 때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한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그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역설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또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문화까지 아예 문화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변형시키는 주체로서의 예수님을 보기도 한다.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화와 부모들의 반응을 이렇게 5개로 제가 늘 소개해드렸던 그 책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이 있냐면 거부형이 있어요.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중문화나 어떤 컴퓨터 게임 또 요즘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너희들이 지금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다 잘못된 거다. 다 세속적인 거고 다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문화다.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것들이 있죠. 거부하는 형. 이런 것들이 또한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뭐든지 다 동조하는 형. 뭐든지 다 괜찮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시대는 나보다 너가 더 잘하니까 너희 판단에 따라 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중고등부 정도 돼.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포기 상태가 되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냥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아예 그리고는 그냥 무관심한 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있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엄마는 아빠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럴 시간도 없고 그냥 아예 이런 자녀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러니까 거부하고 동조하는 거하고 무관심하고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판형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른 것을 제안하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비판형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문화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누릴 줄도 알아야지 누릴 줄 알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창조 변혁형, 그러니까 같이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는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부모님이나 교사들의 반응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때에 꼭 이러한 상황에 저것이 맞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치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그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놓고 막 그 지자체별로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 뭐 파주시에서 개최하려고 했더니 그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 여기서는 왜 우리들만의 또 이런 축제를 여는데 왜 안 해주냐. 또 서울에다 요청했는데 서울에서도 좀 그런 걸 좀 고려해보고 곤란하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동성애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시는지 창조 변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 이거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만 놓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몇 가지 것들은 좀 정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조할 것도 있어야 되지만 비판할 것도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교사들이 바빠야 돼요. 엄마들이 바빠야 돼요. 왜? 앞서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 앞서서 준비해야 돼요. 아니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어떤 선행학습을 문화적인 선행학습이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또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때마다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너무 뒤처졌어요. 본질적인 것들도 물론 추구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명확한 정답을 찾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녀와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자녀 교육.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말은 또 하기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앉혀놓고 시작할 때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그래서 자녀들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자녀 교육이 뭐가 있을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건 첫 번째로 대화가 되어야 되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안 그러시겠지만 부부간의 대화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시죠? 네. 또 어떨 때는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들과는 어떠겠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는요,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요. 지겹도록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가끔 모여가지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남자들끼리 모였다면 자연스럽게 또 남자들끼리 할 얘기 있잖아요. 뭐 군대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서로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는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근데 다른 얘기들, 공통된 주제가 아닌 서로 관심사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과의 대화도 아마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뻔할 거예요. 깊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대화만 될 수 있어요. 이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호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가장 필요하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큰 역할일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음을 연 아이들이라면요, 본인들 이야기가 바빠요. 뭐 하루 종일 뭐 학교에서부터 있었던 일, 뭐 오고 가며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기로 바쁘고요.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요, 마음이 열려있는 선생님들이며 누구에게라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바빠요.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요, 어떤 친구랑 무슨 일들이 있었고요, 교회였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나 바빠요. 그리고 그 1차적인 대상이 선생님들이 아니라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들은 사람에게 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참 중요하다. 그 대화가 우리 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녀와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육신의 원리라는 거. 성육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늘의 권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게 성육신의 원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육신적인 원리로 다가가고 있냐라는 거죠.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볼 때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장
또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과 또 성경의 이런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문구를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묵상을 해요. 또 좋아도 해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랑에는요 엄청난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수고는 십자가였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물론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다른.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삼아 아끼지 않고 드리기까지 하신 그런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이게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자녀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고들이 따랐겠죠. 그러니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한 있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우리들의 몫인 거죠. 목양자인 우리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타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로 여겨서 그러한 선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대 차이는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학생들이 나와 연령이 다르고 또 발달 심리적인 차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문화가 다름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한국에 살 뿐이지 그냥 다른 존재예요. 아이. 다른 세상에 있는 아이들로 여기시고 그렇게 다가가셔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공유 문화 발견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공유 문화. 나와 이 아이들, 나와 내 자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발견해 보는 거예요. 공유 문화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해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또 뭐 협력도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다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딱 아이와 내 자녀와 부모가, 교사와 학생이 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발견해내고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공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먼저 문화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감을 강화하면서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자녀와의 또 우리 다음 세대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숙제고 교회의 숙제고 교사들의 숙제예요. 여러분은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들마다 선생님들마다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지. 그 세대 차이에서 가장 저는 느끼는 게 큰 게 일단 이제 언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언어에서 예를 들어 세대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못 알아듣는 언어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어른들의 세대나 애들의 이르기까지 사실 그 문화라는 행역이 어떤 영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영화에 뭐 예전에 뭐 엘리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가 있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세대를 떠나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나름대로 세대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 가지쯤은 고민을 우리가 해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컸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서로 대화할 때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 그럼 그건 다 좋아하는 것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장소를 먹으러 가서 서로가 같이 한판에서 그다음에 대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나눠보면서 조금 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간격도 조금 좁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작업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언제 한번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지럽더라고요. 뒤에 이제 그 여중생 정도가 탔는데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가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계속 기분이 나빠져요. 막 애들의 그 말하는 그 어떤 억양과 톤과 쓰는 용어들이 막 쓰는데 저한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분 나빠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연락 빡치는데 막 이러는데 들으면 왜 저럴까 하는데 얘네는 그냥 좀 기분 안 좋은데 그렇게 막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어의 그 수준과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어떤 그 느껴지는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절대적으로 안 된다거나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우리 아이들 이런 용어들의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또 이런 용어들을 자주 쓰겠구나. 지금은 또 어떤 말을 쓰는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우리 애들은 이제 저희 집 애들은 이게 집에서는 그래서 많이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뭐 하나씩은 얘기하는데 또 제가 좀 섬뜩 좀 놀래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아이들이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누구 오빠가 그런 말 했는데 나도 그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내 거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미 이렇게 잘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미 TV에서도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부터 해야지 그걸 뭐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일례로 이런 것들이고 아마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또 다른 분들 오늘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을지, 이게 그래서 교회학교가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본질을 전하고 본질을 가지고 다루는 이 공동체인데 이 문화와 어느 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계속 붙잡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이야기했지만 별것 아닌 것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사실. 그 어떤 그 동성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교단은 인정도 하고 어느 교단은 아직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접점이라는 걸 찾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면 되게 뭔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뭐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모두 젊은 세대만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동성애예요. 아이들도 본인들도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세대 특징이 아니라 어떤 특별 집단의 생각을 이렇게 자꾸 교회하고 적용을 시키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과 생각의 차이를 교회가 어디까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가 참 어려워요. 이게. 예. 저 역시도 조금 꼰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유아부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전 같으면 그때 유아도 뭐 20년 전에 유아도 유아였는데 간식을 먹여가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잖아요. 당연히 그때 부모님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님들도 모르시진 않으실 텐데 그런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 저도 이제 막 아이들이
그 미취학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조절해갈 수 있을까 그런 또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사님 예. 꼰대시네요. 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한테도 얘기를 들어 얘기하거든요. 뭐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옛날 저희 청년들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더 꼰대 됐냐고 그러면 저는 바로 얘기해요. 근데 꼰대지 뭐 꼰대 아니겠냐. 너도 꼰대야. 밑에 애들이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꼰대라는 용어도 사실 저도 되게 좀 당황했었는데 얘네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말만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과 조금만 다르다 그러면 얘네는 그냥 꼰대예요. 그 꼰대가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얘기해요. 뭐야 너 꼰대같이. 저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꼰대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저도 그냥 쉽게 그냥 인정을 하는 편인데 그냥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차이들이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들 한동안 뭐 지금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요 성경책이 아닌 어떤 다른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되게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올바른 겁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켜고 성경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은 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안 들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본다고? 근데 이제 요즘 봐보세요.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얘기 진짜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할머니들 다 핸드폰 켜가지고 어플 보세요. 그게 글씨 훨씬 더 커요. 네, 성경책보다 훨씬 크고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진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생각은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과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멀어지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이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좀 공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상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막 뭐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 진부하고 따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배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소위 말해 어린 이 자녀들이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그대로 따라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살아왔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이들 보러도 뭐 부모님이 막 교회 가지 못하게 때리고 막 핍박한다고 그래서 집안을 뛰쳐나와서 교회 가야 된다 막 그렇게 살았던 어떤 어른들 얘기 듣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얼마나 교회 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좀 알게끔은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가 살았던 이렇게 어른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그대로는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자녀들이 알 필요는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학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은 옛날 이랬어요라고 할 것 같지만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셨었구나. 분명히 그 인식들이 그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성경 이야기를 어릴 때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애들은 아무런 그 필터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셔야 돼요. 1학년, 2학년 때, 유치원 때. 이때 놓치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걸러서 들어요. 애들이 진짜. 근데 그때에는 애들이 거르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쓰셔야 돼요. 뭐 가스라이팅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전하셔야 돼요. 네. 일례로 좀 시간이 또 하면서도 많이 가긴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 중고등부 때 시키잖아요. 잘 안 돼요. 애들이 본인들의 뇌 속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미 내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외우는 것 말고도 내 머리 안에서 돌고 도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초등학교 요 아이들은 암송하는 속도가 차원이 달라요. 진짜 그거 한번 보세요. 어린이 대회 때 이렇게 어디 나가잖아요. 대회 나가잖아요. 중고등부 애들보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외우라고 시켜놓으면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빨라요. 뭘 이렇게 뭐 수학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만 단순한 암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진짜 더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해요. 네.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신앙적인 교육과 말씀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 그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교사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역량들도 사실 많아요. 잘 가르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영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먼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과의 공감, 듣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잘 못하는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들을 뭐 어디 학원 내서처럼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양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교회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듣는 게 중요하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사 교육이며 신임 교육할 때 먼저 이런 내용들을 다뤘던 것들은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것들은요 본인 스스로 또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사들의 영성 또한 사실 중요하고 또 그걸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뭐 부모의 영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누었던 우리 자녀들의 특징들,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세대,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나누었는데 어찌됐든 함께 또 총 6주 동안 이미 물론 이게 저희가 예당원 강의로도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교사 신임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후로도 예당원 강의 계속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교사 교육 끝나서도 또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오셔서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또 나눌 사항들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한 우리 예당원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한 그 사랑에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이 아이들 학생들은 어떠한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들을 먼저 바라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생님들마다 각 부모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생각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경적인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